초과세수 돈 뿌리기 얘기를 하면서 우리 10조 가지고 이러는데 50조 주자는 윤석열 후보는 도대체 경제의 경자는 아는 건지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 후보가 경제에 대해서 아무런 실행이나 실천을 한 적이 없으면서 이재명 후보가 성남 시절에 얘기를 하는 것은 좀 얼토당토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오늘은 부산을 찾아 청년 민심을 공략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후보 선대위 인선을 놓고 당 내홍을 겪고 있는데요. 네, 정치권 소식 두 분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은 전 더불어민주당 국제대변인, 또 신인규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얘기로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이제 매주 타는 민생버스라고 해서 메타버스를 타고 전국을 돌고요. 오늘은 이제 부산에서 청년들과 간담회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 메타버스의 주 대상은 청년층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아직 출발 단계이긴 하지만 실제로 청년들의 마음이 조금 움직이고 있습니까? 네, 지금 어저께 출발하셔서 울산에 가셨고 오늘 부산에 계시는데 시민들의 호응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보통 이 청년 정책이라고 하면 우리가 청년들은 어떤 것을 좋아할 것이다 이렇게 청년이 아닌 사람들이 만들어서 청년들을 위하는 척 발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직접 민심 속으로 청년들과 함께 이렇게 들어가자라고 해서 일주일에 지금 3, 4일씩 8주간 계속 이렇게 버스를 타고 전국 각지를 순회를 하면서 청년들과도 현장에서 만나고 교류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게 민주당 얘기긴 하지만 이 메타버스 청년층 표심 공략하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일단 이게 쇼로 보이지 않기 위해서는 조금 더 본질적인 면에 이재명 후보가 답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지금 청년들의 표심이 절대적이기도 하고 지금 민심의 흐름을 지금 양당이 잘 읽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청년 민심을 잡기 위해서요. 청년이 캐스팅 보터 역할을 할 건데요. 지금 청년들의 관심은 부동산 문제, 그리고 일자리 문제, 그리고 미래 위기에 대해서 지금 모든 관심이 다 거의 목숨을 걸고 청년들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이 대장동 이슈가 사실 부동산에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거니와 공정과 정의를 무너뜨린 이 부패 척결이 안 되는 그것이 아니라면 무능한 행정의 전형일 텐데요. 이재명 후보가 메타버스를 타면서 그게 쇼가 안 되기 위해서는 맨날 합니다라고만 외칠 것이 아니라 지금 청년들이 원하는 거, 진실을 밝히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답을 해야 이게 쇼가 안 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매번 선거철마다 좀 핵심 공약층이 2030 세대가 되는 것 같아요. 이번 선거도 역시나 좀 MZ 세대에 대해서 좀 핵심 공약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양당의 경선 과정에서는 2030들의 표심이 2위로 낙선했던 이낙연 후보나 홍준표 후보에게 몰리기도 했습니다. 당에선 현재 2030 세대 표심 어떻게 보시고 계시는지요? 2030 같은 경우에는 진영이나 이념을 떠나서 정치적 효능감, 내 삶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가지고 충분히 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세대라고 보입니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2030을 타겟으로 한 여러 정책을 지금 내놓고 있는데요. 가상자산에 대한 세금을 유예하는 방안이라든지 기본 주택과 같이 청년들이 쉽게 주거와 일자리와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메타버스와 같은 것을 통해서 청년들이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알고 나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입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2030 세대에게 정치적 효능감 얼마나 주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제가 지금 30대 중반입니다. 제가 지금 2030으로 우리 당에 들어왔고요. 일단은 윤석열 후보도 지금 이제 잠시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여기에 착각에 빠지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해야 되고요. 저는 민주당의 4대 전략을 제가 한 주 동안 분석을 좀 했습니다. 외우기 쉽게 물침 돈타라고 제가 정리를 했는데요. 네. 물이 물타기입니다. 첫 번째는 지금 특검 얘기 계속하면은 맨날 곽상도 얘기만 하고 왜 안 부르느냐, 돈이 어디로 흘러가느냐 맨날 이 얘기만 하는데요. 이재명 후보께서 2017년 2월 8일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때 특검 연장을 해달라고 본인이 직접 기자회견을 하셨고 정성호 의원도 옆에 계셨는데 특검 연장 기자회견까지 하셨던 분이 지금은 이거 이제 물타기 하면서 피하고 있고요. 두 번째 침대축구인데 침대축구 하면 굉장히 재미가 없습니다. 이거 지금 소나기 지나가기를 바라고 있는 것인데 소나기 지나면 저는 우박이 내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비판하던 과거의 검찰, 박근혜 대통령 현직일 때 소환해서 구속까지 시켰습니다. 지금은 특검 자체를 거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수사가 하나도 안 되고 있고 지금 현재 검찰은 이재명 후보 소환까지도 아닙니다.
정진상 실장 부르지도 않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돈뿌리기인데요. 이제 돈뿌리기에 대해서는 청년 세대들이 듣는 것조차도 지겹습니다. 지금 김부겸 총리께서도 이런 정책 나라 곳간이 부족해서 못한다고 하는데 민주당은 지금 다른 곳간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돈이 많다 그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타임머신인데요. 타임머신은 이제 해방가요를 또 튼 거죠. 이제 또 친일 프레임으로 또 토착외고 시즌2를 시작하시는 건데 저희가 다 그 전략이 읽힙니다. 지금 BTS가 세계에서 빌보드 차트 1위를 하는 지금 이런 나라가 됐는데 아직도 해방가요 틀고 아직도 친일 프레임으로 가둔다면 저희 국민의힘이 당대표가 85년생이고 제가 86년생입니다. 이제 더 이상 그 프레임 안 먹힌다는 거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물침 돈타, 물타기 침대 축구 돈 뿌리기 타임머신이라고 좀 비판을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뭐 돈 뿌리기 관련해서는 지금 윤석열 후보가 50조 주자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재명 후보가 뭐 1인당 25만 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인당 100만 원씩 주자는 것을 야당에서 한편으로는 뭐 나라 곳간 얘기하면서 또 후보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에 일관성이 좀 없어 보이고 뭐 2030 세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효능감 있는 정치 그리고 얼마만큼 그 세대와 소통을 할 수 있는지를 볼 텐데 뭐 나는 뭐 집이 없어서 청약 통장을 못 만든다. 뭐 일주일에 120시간 일해야 된다. 이런 분이 과연 2030을 얼마만큼 대변을 하는지 의문이 납니다. 저는 이준석 대표가 좋은 희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준석 대표 때문에 국민의힘의 2030 세대들이 많이 들어간 것은 사실이지만 국민의힘은 결국은 꼰대 정당이다. 그 후보조차도 청년을 대표하지 않는다. 이런 실망감 때문에 지금 2030이 국민의힘을 떠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만 잘못했다, 민주당이 이상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국민의힘조차도 2030을 대변할 자격이 없다고 보입니다. 저 하나만 반박을 할 시간 네네, 주시고요. 해주시죠. 지금 돈 뿌리는 거를 똑같이 놓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요. 헌법에 손실보상이라는 게 나옵니다. 국가가 하도록 돼 있거든요. 의무 규정입니다. 이거 지금 방역을 위해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영업을 못했습니다. 1년, 2년째 지금 이렇게 위기가 장기화되고 있어. 이제 위기도 아니고 일상이 됐죠. 이런 상황에서 손실보상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같은 돈을 쓰더라도 헌법을 지키자는 것이고요. 민주당은 손실보상 안 하기 때문에 헌법을 위반하는 것을 밝히고요. 이재명 후보님 항상 억강부양 얘기하시고 하우상방 얘기하시는데요. 그 이론에 따르더라도 저희가 50조를 제대로 쓰자라는 논의에 동의하셔야 되고 아마 김부겸 총리께서는 저희 국민의힘의 의견에 동의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김부겸 총리께서 국민의힘의 의견에 동의한 적이 없고요.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돈 뿌리기 곳간 얘기를 하면서 지금 우리 정부나 우리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것보다 4배 정도의 예산을 뿌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일관성이 있느냐. 두 번째는 우리 그 자영업자들 돕자는 것은 다 공감을 합니다. 우리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제 지역구인 부산을 가봐도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요. 지난번에 우리가 지역 카페 2019년에 경기도에서 지역 카페를 줬을 때 자영업자들의 매출이 30%가 올랐습니다. 그 지역 카페를 받는 자영업자들의 경우에 받지 않는 자영업자들보다 매출이 30% 올라서 실제로 자영업자들을 도와주는 것이 자영업자한테 돈 주는 것이 아니라 경기 활성화, 지역 카페 형태로 재난지원금을 주는 것이 자영업자 매출에 더 큰 도움이 된다. 이것은 이미 증명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하나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반론해 주시죠. 마지막입니다. 코로나 쓰나미가 지금 전국을 덮쳤습니다. 쓰나미를 덮쳤을 때 누구는 옷만 젖은 사람이 있고요. 누구는 집이 떠내려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같은 돈을 쓰더라도 저는 집이 떠내려가서 밖에서 추운데 떨고 있는 사람 먼저 저는 구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로 반론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좀 마무리하고요. 두 분의 의견이 워낙 팽팽히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가 낙상 사고를 당한 적이 있었는데 최근에 온라인이나 SNS에서 뭐 관련 글이나 논란이 좀 되고 있어서 민주당이 대응을 좀 했습니다. 사고 신고부터 수술까지 굉장히 구체적인 과정들을 다 공개를 했는데 좀 적극적으로 반박을 한 모습이죠. 네, 뭐 사실 그 후보 부인께서 아프셔가지고 의식을 잃고 또 낙상을 한 다음에 일부 신체에 이렇게 찢어져가지고 그것을 봉합 수술까지 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것을 그 과정에서 마치 뭐 무슨 이상한 여러 허위 사실들이 많이 유포되고 있었습니다. 사실이 아닌 것이 도는 것에 대해서는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제 단호하게 처벌을 해야 되고 특히 선거가 앞둔 시점에서 이런 허위 사실, 가짜 뉴스를 이용해서 이익이 되려고 하는 집단이 있다면 당연히 벌을 해야 하는 것이겠죠. 네. 자,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이제 조금 전 제가 뉴스에 좀 전해드렸었는데요. 미국 연방 상원의 오소프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과거 미국의 승인으로 일본이 한국을
합병했다라는 취지로 발언을 하면서 국민의힘에서는 좀 심각한 외교 결례다라고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좀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예, 매우 심각한 외교 결례고요. 외교 무능과 외교로서의 그 대통령의 역할에 자질에 미달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은 외교는 의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좀 처음 만났습니다. 외교 데뷔 무대라고도 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딱 처음 만나가지고 우리가 사람끼리도 처음 만났을 때 예의를 갖추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갑자기 처음 만난 날 34살의 그 상원 의원 젊으신 분이 이렇게 우리나라에 방문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갑자기 미국 책임론을 들고 나오나 굉장히 뜬금없다는 거 보고요. 저는 이거 아까 제가 그 사자성어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거는 지금 타임머신 전략 쓴 겁니다. 다시 또 국민을 갈라치기 위해서 프레임을 지금 특검 수용에 대해서 여론이 너무 높기 때문에 자기 편으로 지지층들을 흡수시키기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 보이고요. 그 전략을 외교 무대에서 이렇게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사용한다는 분이 나중에 대통령이 됐을 때 얼마나 외교를 국내 정치에 활용하실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라고 보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저는 역사 문제에 대해서 올바른 역사인식이 필요하다는 사람입니다. 근데 역사인식을 정치가 독점하려는 건 저는 반대합니다. 그래서 저는 김두관 의원이 지난번에도 5.18 가서 어디 더러운 손을 비석에 만지냐면서 비석을 물티슈로 닦으셨는데요. 그런 정신으로 정치를 계속 하시면 외교가 한국 국내 정치 이용을 당하면 대한민국의 운명이 굉장히 저는 풍전등화에 임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매우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지자들은 그래도 할 말은 한다라는 그 이재명 후보의 캐릭터를 보여주는 일례가 됐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는데 첨언하시겠습니까? 네, 뭐 할 말은 하는 그 캐릭터도 있지만은 사실 이게 외교적 결례가 전혀 아닌 상황이었습니다. 당시의 발언 내용을 보면 미국의 지원과 협력으로 한국이 선진국이 되었고 전쟁을 이겼는데 다만 거기에 대해서 큰 성과 이면에 작은 그늘이 있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가스라 테프트 협약이 있었다는 사실을 언급했는데 그 언급한 것도 미국 상원 의원이 이런 문제를 알고 있어서 놀랐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 그것 때문에 한국이 일본에 합방됐다고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상원 의원이 이걸 알고 있었으니까 놀랐다라고 얘기를 했고 실제로 이 상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소녀상 설치에도 앞장섰던 분이고요. 그리고 한국의 영화나 소설을 좋아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칭찬을 해주고 덕담을 해주는 상황이었습니다. 마치 이것을 외교적 결례라고 몰아가는 것은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이 외교적 결례를 바라고 지금 소설을 쓰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거 끝나고 외신 기자들이랑도 통화를 해보고 미국 국무부를 포함해서 이렇게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이게 결례가 됐냐 그랬더니 아무도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데 한국 국내 언론에서 이것을 좀 심각하게 몰아가고 있지만 오히려 외교적 결례 할 말을 못하는 것은 국민의힘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같은 상원 의원을 만났는데 그 좌석 배치도 보면 굉장히 권위적으로 마치 상황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그것이야말로 오히려 외교적 결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마찬가지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외신기자클럽에서 지금 일본 문제는 다 한국 정부가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그동안 뭐 일본 총리가 했던 얘기나 역사 왜곡에 대해서 왜 한마디도 못하면서 한국 정부만 얘기를 한 건지 도대체 일본 뭐 총리 선거를 나온 건지 정말 역사 왜곡이나 정말 외교적 결례를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 말씀을 해주셔서 바로 좀 이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외교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한 부분도 있고 남북 관계를 정상화하겠다 이런 발언도 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일단 제가 반론을 좀 하고 넘어가야 돼가지고요. 반론하고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전형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의를 갖췄고 우리는 결례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 항상 생각을 해야 되죠. 말은 듣는 사람이 중심이니까요. 그래서 미국 국민들이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도 한번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아까도 그 외교 결례를 또 이제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외교에 다 의전이 있습니다. 대통령 후보입니다. 원래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대통령 후보가 격이기 때문에. 근데 대통령 후보가 상원 의원을 만났습니다. 자리 배치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의전에 맞다고 생각하고요. 이거 전용기 의원님께서 이걸 오야붕이라는 용어까지 쓰시고 이제 아주 또 많이 신이 나셨어요. 왕자 그 논란이랑 또 엮어서 정치적인 공세를 또 하시려고 이제 그걸 저희가 다 읽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혀 의미가 없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일본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민주정부 사기라고 하시잖아요. 김대중 대통령께서 하신 그 외교 선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우리 윤석열 후보가 지금 그거를 계승하고 있고 민주당은 또 일본하고 또 척지자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국민의힘 입장은 활발한 외교수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입지를 더 넓히자는 겁니다. 이 4강 열강 속에 대한민국이 고립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외교로 저희가 승부를 봐야 되는 나라인데 그러려면 일본과도 잘 지내면서 중국과도 잘 지내면서 미국과 러시아를 다 이용해서 결국은 북핵 문제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실을 직시하자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계속 무슨 또 왕자 프레임 얘기하려고 또 국내 정치에만 관심을 하니까 좀 민주당은 외교 얘기할 때는 외교에만 좀 관심을 가지면 좋겠고요. 국내 정치는 국내 정치로 정정당당하게 특검 받아서 승부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떻게 좀 반론을 네, 하시겠습니까?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오소포 의원 측도 그렇고 어제 뭐 외신 기자들이나 미국 정부, 뭐 국무부나 대사관이랑도 제가 개인적으로 연락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외교적 결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외교적 결례가 있는 것처럼 원하는 것은 국민의힘이고 오히려 이것을 더 부추겨서 외교적 결례를 만들고 있는 것은 야당과 그 야당의 희망사항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지만 민주당이 그 김대중 대통령의 한일 정책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마지막으로 권해드립니다. 네. 지금 우리 국민들의 누구도 다 국민의힘이 그 일본에 대해서 김대중 대통령의 정책을 잘 받들어서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지 그 국민 진정성이 통합을 좀 위해서 저희는 애쓸 의심스럽습니다.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대담 굉장히 좀 많이 과열되네요. 네, 다음 여쭤보겠습니다. 윤석열 캠프 선대위 구성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서실장 또 수석 대변인, 대변인까지 3명만 인선을 마친 상태고요. 이준석 대표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입김이 윤 후보의 영역을 좀 침범하는 게 아니냐, 훈수를 두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당내에서는? 예, 물론 밖에서는 이제 선대위가 지금 구성 중이고 물밑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다 아무도 모르고요. 지금 다 여러 가지 썰들만 지금 돌아다니는 상황입니다. 결국 대선은 전략이고요. 대선은 잘 저희 당에서 치러야 되는데 일단 김정인 위원장께서 그 선거 전략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아이디어나 지혜들을 저희는 보태주시길 바라고 있고요. 우리 윤석열 후보께서 국민 통합의 스탠스로 나아가서 이제 대통령으로서의 자질로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준석 대표님은 또 어느 정도 우리 그 젊은 세대를 상징하는 정치 개혁의 아이콘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저희는 선거 전략을 짰으면 좋겠고요. 저는 하나 저희 국민의힘에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이제 과거처럼 조직 선거를 하려고 들면 안 됩니다. 이거 코로나 시대가 왔고요. 이미 그 국민의힘에 대한 그 정치개혁의 열망, 국민들의 목소리 매우 뜨겁고 높습니다. 저는 그거 다 온몸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요. 윤석열 후보 지지율도 당 지지율이 40%고 정권교체가 60%를 바라는데 거기에 못 미치거든요. 그 중간 언저리에 있습니다. 이거 60%까지 끌어올려야 되고요. 저희는 새로운 시대에 우리가 새로운 보수의 세력과 새로운 인물들을 통해서 압도적인 정권 교체를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비등비등하게 정권 교체해도 그거는 크게 저희가 정권 운영하기에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여당이 아무래도 의석을 많이 차지하고 있고 지방 권력도 아직 민주당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국민 여러분들의 그 60% 이상 되는 그 들끓는 특검 수용 여론은 지금 70%까지 가거든요. 이 그 언저리에 있는 그 여론, 그걸 저희가 다 온몸으로 받아서 선거를 치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실제로 국민의힘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뭐 이준석 아웃, 이준석 탄핵 이런 글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윤 후보가 판단을 언제까지 미룰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근데 원래 그 극단적인 목소리를 내는 분들은요, 목소리는 큽니다. 근데 별로 그거는 개의할 필요가 없고요. 저희 당은 지금 국민을 보고 민주당을 상대하고 있지 지금 그 극렬적인 목소리를 내서 지금 정당하게 뽑힌 민주적으로 뽑힌 당대표를 뭐 끌어내기자 뭐 그런 주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거기에 저희가 흔들릴 것이 없고 저희는 저희의 길을 가면 됩니다. 국민들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정치개혁과 국민의힘이 좀 더 새로워져라라는 주문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수용할 것이냐 그걸 고민을 해야지 뭐 누가 뭐 딴소리 하는 사람 뭐 건강성을 저는 또 반증한다고 봅니다. 국민의힘의 여러 목소리가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잠깐 재난지원금 이야기도 좀 했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처음 제안했던 1인당 5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이야기를 하면서 25조 원 넘는 증액안을 철회를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좀 10조 원 정도의 규모는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를 하는데 정부와 야당이 또 반발을 하는 상황에서 다음 주가 이제 예산안 심사잖아요. 확실히 좀 난항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뭐 난항이 충분히 필요한 것이고요. 우리 민주주의에서 충분한 토론이나 다양한 의견은 다 듣고 경청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재명 후보의 스타일상 충분히 뚫고 나갈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이 10조, 뭐 50조 이것은 지금 우리 초과 세수가 10조 이상 거쳤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우리 한국 경제라는 환자가 막 수술을 마치고 응급실에 왔는데 아직 회복실에 이제 들어갈까 말까 하고 있는데 지금 너 이제부터 다이어트하고 운동하고 마라톤을 한번 준비해봐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 경제 회복기에 세금을 더 걷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국민들에게 돌려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네, 그런 면에서 이것은 뭐 충분히 경제적으로도 우리가 지금은 아직까지는 확대 재정할 국면이고 일본과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까지도 한국보다 훨씬 더 많은 확대 재정을 하고 있고 이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국민들에게 확대 재정은커녕 세금을 더 걷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돌려드리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야당 입장에서는 계속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죠. 저희는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제가 좀 더 이번 다른 측면을 좀 말씀드리면요. 경제를 누가 망쳤습니까?
경제를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본인들이 담당해서 지금 경제를 운영해왔는데 이제 와서 경제가 어렵고 힘들고 또 중환자실까지 말씀하시는데 중환자실에 누가 우리나라 경제를 갖다 놓습니까? 그거부터 일단 좀 지적하고 싶고요. 과연 이재명 정부가 지금 시작됐습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 하에서 김부겸 총리는 반대하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가 이걸 뭐 어떻게 뚫고 나가신다고 하니까 뭐 저희 계곡정비 사업 하듯이 이걸 하시면 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돈 뿌리기. 제가 아까 전략 3번 얘기했죠. 물타 돈침 중에 3번인데요. 전 한 가지 묻고 싶어요. 성남시는 불교부 단체라고 해서 세수가 남아도는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이런 돈 뿌리기, 무상산후조리원이나 무상교복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곳간이 없다 그러거든요. 정부에서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성남시 스타일로 하겠다는 것이 일단 의문이고요. 지금 경제 성장은 사실 부가가치에 있습니다. 부가가치를 늘려야 경제가 성장이 되고 이제 나라 경제가 좋아지는 것인데 이재명 후보 부가가치를 늘린 게 뭐 있는지 하나만 좀 얘기해 줬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저는 동의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부가가치를 많이 만드셔서 경제를 살리신다고 하면 뭐 이재명 후보님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는 그런 걸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분의 도덕성 논란이나 여러 가지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저희는 무능의 프레임으로도 이분은 할 말이 없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야당도 그렇지만 뭐 김부겸 총리 비롯해 기재부에서 사실상 반대를 한 입장에서 얼마나 또 설득을 할 수 있을지도 관건인 것 같습니다. 뭐 기재부는 기재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021년 이 경제 회복기에 초과세수가 더 있다는 것은 기재부도 부끄러워하는 상황입니다. 이 지금 계속 초과세수 돈 뿌리기 얘기를 하면서 우리 10조 가지고 이러는데 50조 주자는 윤석열 후보는 도대체 경제의 경자는 아는 건지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 후보가 경제에 대해서 아무런 실행이나 실천을 한 적이 없으면서 뭐 이재명 후보가 성남 시절에 얘기를 하는 것은 좀 얼토당토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박 한 번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제를 모른다고 이렇게 폄하하시는데요. 그 굉장히 부적절한 말씀인 거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윤석열 후보 헌법을 알고 있습니다. 손실보상 얘기하고 있고요. 경제를 알기 때문에 하우상박 억강부약으로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나라 국가는 김부겸 총리 걱정하고 계시고요. 홍남기 총리 2년 내내 계속 걱정하고 계십니다. 저희 국민의힘 나라 국가 걱정하고 있습니다. 야당임에도 불구하고 책임 있는 세력이고요. 미래 세대가 더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래 세대를 굉장히 우습게 보시는데요. 돈 몇 푼 20만 원, 30만 원 쥐어준다고 해서 미래 세대가 뽑지 않습니다. 부동산 문제 20만 원 받아가지고 집 살 수 있습니까? 그러면 저도 20만 원 뿌리자고 하겠습니다. 근데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안 되는 정책을 계속해서 돈을 뿌리면 지금 공무원들이나 월급쟁이들은 지금 소득에 아무것도 손해본 게 없는데 왜 그분들한테 돈이 다 가야 됩니까? 그거 정직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러니까 자꾸 매표행위라는 비판을 받는 겁니다. 어저께 한 방송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청년들 정책 중에서 가장 좋은 후보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이재명 후보가 1위를 했고 또 가장 같이 일하고 싶은 직장 상사로서 누가 지금 대통령 후보 중에 누가 제일 좋냐라고도 이재명 후보가 1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윤석열 후보와 그 컨벤션 효과가 굉장히 있는 상황에서도 경제는 누가 제일 잘할 것 같냐 그러면은 이재명 후보가 항상 1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 마지막으로 반박드리면 그 앙케이트나 설문조사에 불과한 거기 때문에 큰 의미를 저희는 부여하지 않는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좀 정리를 해보고요. 저희가 다음 질문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관위가 어제 이제 대선 공약 개발에 관여한 혐의로 여가부 차관 그리고 과장급 공무원을 대검찰청에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여가부는 여기에 대해서 오해다 이런 해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전개 상황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항상 이런 거 나오면 항상 오해다, 몰랐다 이제 이런 걸로만 맨날 변명하는데요. 전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게 지금 박범계 장관 법무부 장관이고요. 정치인 출신이죠. 전해철 장관 행안부로 선거 주무합니다.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돼요. 오얏나무 밑에서 가끔 매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지금 뭐 공무원들이 감각이 없는 거죠. 막 지금 선거 개입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만약에 국민의힘 정부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면 민주당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코로나 방역이고 뭐고 다 무시하고 아마 나가서 난리를 쳤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저희는 이런 거 차분하게 잘 대응할 거고 그 맥락 속에서 킹크랩 잡는 크라켄이 나옵니다. 크라켄이라고요. 저희 당에서 비단주머니 1호로 이제 여러 가지 여론 조작이나 이런 것들도 저희가 감시하는 여러 가지 그런 대책들을 당 차원에서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국민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불안해하십니다. 그래서 저희 당에서도 힘은 미력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당 차원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차분하게 진행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해주셨고요. 민주당은 이 문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정부에서 만약에 대선 공약 개발에 참여를 했다면 잘못한 것이죠. 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다만 지금 뭐 아직까지 검찰 수사도 되지 않았고 지금 차관을 수사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 경위를 지켜봐야 되는 것이고요. 또 여가부에서 설명한 것처럼 통상적인 정책 협의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정책을 하다 보면은 지금 현재 현황이 어떤지를 대해서 누가 물어볼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수 있는데 지금 뭐 공약 개발이 지금 현재 정책을 잘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이것을 딱 이렇게 물처럼 이렇게 자르기가 힘든 상황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되겠다. 근데 문제가 있으면은 뭐 벌을 받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은 전 더불어민주당 국제대변인 그리고 신인규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